오늘 소개할 사건은 과거 한 특정 정부가 통치하던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진 희대의 미스터리입니다. 민주주의가 확산되기 이전에 형성된 절대적인 권력 아래 여러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이니만큼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과 의견은 최대한 배제한 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대한민국 군인이자 정치가로 활동했던 인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한 인상에 풍채 역시 꽤 좋은 편인 이 남성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정치계에 입문을 했고요. 정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할 미스터리 사건의 주인공이자 한때 하늘처럼 높은 권세를 휘둘렀던 제3공화국의 2인자입니다. 과연 그와 관련된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당시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흔들어 놓았던 한 실종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김형욱. 그는 남산 멧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만큼 우수한 체격에 적극적인 모습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5년 1월 16일 황해남도 신천에서 태어난 그는 광복 이후에 남한으로 월남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는 1949년 졸업 당시까지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냈고 서울 소재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정치인이라는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당시 육사 동기였던 김종필 의원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대통령이자 당시 군 장교였던 박정희의 눈에 들게 된 것이죠. 김형욱은 특유의 호탕함과 뛰어난 일처리로 박정희의 신뢰를 받게 되었고요. 그의 도움으로 인해 육군사령부 소속의 정보 참모와 작전 참모를 지내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1960년 5월 김형욱은 김종필을 비롯한 8명의 장교들과 공모하여 상위 계급 인물들을 타도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작전을 세우지만 이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도리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를 신뢰하던 고위 관료들에 의해 해소되었죠. 이어 김형욱은 1961년에 발발한 5.16 군사정변에서 중령의 지휘를 맡아 조직을 진두지휘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군사혁명위원회,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년 뒤였던 1963년 박정희는 제4대 중앙정보부장으로 김형욱을 임명합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직책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신뢰를 받는 인물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정권의 2인자로 여겨질 정도였죠.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본인이 소속해 있는 박정희 정부의 존립과 강화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김형욱은 같은 해 10월 15일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행동을 개시합니다. 바로 일반 시민을 가장해서 야당 소속 대선 후보자들에게 서로 이간질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서 조직 내 분열을 조장한 것이었죠. 그들의 의도대로 편지를 받은 야당 내 인사들 사이에는 불신의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로 인해 후보자를 한 명으로 좁히는 데 실패를 했고요. 5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의 당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도 김형욱은 박정희 정권의 유지를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그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하던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했던 굵직한 공안 사건은 전부 그가 담당해서 처리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동베를린 공장, 강릉 무장공비 침투, 이수근 간첩 사건과 같은 외부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당의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가와 언론인, 교수, 학생을 비롯한 41명의 지식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아들였던 통일혁명당 사건을 비롯한 내부적인 균열들을 해결해 나갔죠. 그는 오로지 정권 수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고 방식 또한 상당히 과격했기 때문에 점점 주변에 반발을 사기 시작합니다.
단적인 예로 통일혁명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구속과 처벌을 거부한 검사들에 대해 이 김영욱이 물리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욱은 6.3 사태를 전후해서 수많은 학생운동가들을 잡아들였고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던 반정부 운동권 단체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는가 하면 소속 정권의 정치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한 강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196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해 추진되었던 3선 개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정권과 더불어 본인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지려고 했죠. 하지만 이 시점을 계기로 모든 상황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대포식의 일처리 방식과 독단적인 성향에 야당은 물론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큰 불만을 품게 된 거죠. 국회의원 이만섭은 대통령에게 직접 그의 해임을 건의했고요. 박정희가 이를 거절하자 수많은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영욱은 1969년 10월 20일부로 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당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굳은 일 처리와 개헌에 앞장섰지만 결국 그러한 움직임이 본인의 해임을 앞당긴 지름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김영욱은 해임당한 후에도 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체제로 인해 국회가 해산이 되면서 그는 의원직마저 박탈당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자 김영욱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비밀리에 출국을 준비합니다. 중앙정보부장 재직 당시 주변에 많은 적들을 만들어 두었던 탓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그는 1973년 4월 15일에 비서실장인 문학림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김영욱은 망명 이후에 약 3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쥐죽은 듯이 생활을 합니다. 아무도 그의 행적을 찾지 않았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하염없이 흘러갔죠. 그가 다시 언론의 모습을 나타냈던 시기가 1977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과연 어떤 반전이었을까요? 같은 해 6월 2일자로 출간된 뉴욕타임즈 신문을 받아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동양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국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와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있었어요. 남성은 자신 역시 이와 같은 비리에 있어 중심적인 인물로 활동을 했었지만 나는 지난날의 과오를 다 뉘우친다 라는 명분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짐작하셨다시피 이 남성은 3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망명길에 올랐던 김영욱이었고요. 그가 했던 폭로는 모두 박정희 정권의 각종 비리와 기밀에 관련된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시의 국내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가적인 위신으로 봤을 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겠죠. 곧바로 그의 귀국을 설득하기 위한 특사가 꾸려집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특사가 지체 없이 미국으로 파견이 됐고요. 이 김영욱을 찾으러 간 거죠. 그의 귀국을 위한 회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된 설득에도 응하지 않았고 반정부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코리아 게이트 사건 때도 김영욱은 미국 연방하원의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박정희 정권 시기에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폭로하면서 그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행보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김영욱은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 박정희 정권의 정치는 물론 대통령의 사생활 등 그의 모든 치부를 낱낱이 고발하기 위한 회고록의 출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만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을 했지만 김영욱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본인의 계획을 강행했죠. 결국 그의 자문 아래 출간된 회고록은 베스트셀러로 꼽힐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이로 인해 한때 신뢰와 애정으로 가득했던 양자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77년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보낸 대통령 특별지시사항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건, 즉 김영욱이 미국 망명 이후에 보인 행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용서는 있을 수 없음이라고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이런 특별지시사항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가 김형욱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는지 대강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종 이해관계와 얽혀있는 일이었고 대외적인 망신을 초래한 사건이었죠. 그가 이 같은 반정부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중앙정보부 재직 당시에는 그토록 수호하려고 노력한 정권이었는데 말이죠. 모두가 짐작했던 것과 같이 정권 유지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자신을 중앙정보부에서 해임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원 명단에서도 제외시켜버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극도의 원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정부의 반항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김영욱은 어느 한 날을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실종이 됩니다. 1979년 10월에 파리로 향한 김영욱이 그곳에서 프랑스 공사인 이상열과의 만남을 가진 뒤에 헤어졌고 그 이후의 행적이 지금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김영욱이 어떠한 배후 세력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지만 확인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파리로 간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는 없었어요. 한간에서는 단순히 그냥 여행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이었던 윤 차장이 그에게 파리로 가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확실한 건 이 두 가지 추측 모두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영욱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그가 이상열이 아닌 다른 동양인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는 정황상 정치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넘어온 세력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당시 국정원을 통해 발표된 정보입니다. 사건과 연관된 이들이 총 5명이었습니다. 이상열 주 프랑스 공사와 중앙정보부 소속의 특수공작원인 이씨와 신씨, 그리고 신원미상의 외국인 2명이었죠. 국정원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김영욱은 파리에서 이 5명의 철저한 계획 아래 납치가 되었고 특정 장소에서 권총으로 사살당한 후에 그 흔적조차 없이 처리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용의자 중에 한 명이자 정부 소속 공작원인 이 씨의 진술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그의 진술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을 만큼 자세하고 잔인했죠. 지금까지 확인된 상황만 봤을 때 이 사건이 세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주범이 검거가 됐고 진술도 확보가 되었으며 그 진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 끝날 일이었죠. 하지만 사전에 제가 전제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 사실이 어디까지나 국정원에 의해 발표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의한 취재는 어떠했을까요? 언론이 직접 알아낸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듯이 애매한 입장만을 내놨죠.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진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용의자였던 신 씨 있었잖아요. 이 신 씨는 이 모든 일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서 역정을 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열 공사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문점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김영욱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물급 인사를 납치하는데 외국인까지 동원을 했지만 정작 그 과정을 주도한 인물들은 살해 장면을 보지 않았다는 점, 흉기나 살해 장소에 대한 수색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점들이 무수히 존재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재판이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정원과 언론의 엇갈린 발표 내용, 풀리지 않는 의문, 무분별한 추측의 남발로 인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영욱의 실종에 대한 조사는 국정원의 공식적인 수사 종결 발표를 통해서 허망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암살하는 11.6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민과 언론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집중이 됐고요. 김영욱 실종은 영원히 미제로 남아버렸죠. 이후에도 사건에 대한 추측성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중앙정보 소속이라는 사실로 미뤄봤을 때 김영욱은 박정희의 명령을 받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지시로 인해 납치 및 살해되었다는 주장이 가장 우세했죠. 이외에도 김영욱은 청와대 지하실로 납치됐고 박정희가 보는 앞에서 사살이 됐을 것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뒤 스위스에서 살해됐을 것이다. 마피아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가 됐지만 전부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욱 실종 이후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09년 5월, 영원히 끝날 것처럼 여겨졌던 이 사건을 수면 위로 건져 올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공동묘지에서 김영욱의 묘가 발견이 된 거죠. 이 묘비의 내용에 따르면 그의 사망일자는 실종 당일과 동일한 1979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언론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2년 김영욱의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영욱의 묘가 가묘로 조성된 것이라고 하네요. 즉 뉴저지에서 발견된 묘는 김영욱의 실제 묘지가 아니고 그가 사망했다고 기록된 날 역시 그가 사망한 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이었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영욱이 사망했다고 여겨지는 날은 그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신고 접수 날인 1984년 10월 8일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은 국정원의 조사와 공식적인 수사 종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의문점과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 어떠한 주장도 진위 여부를 확실히 입증해내지 못했죠.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1.6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재규를 강도 높게 수사를 했지만 김영욱 실종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김영욱 실종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는 어떤 배후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제3자에 의한 일이거나 자의로 사라진 것일까요? 진실과는 별개로 본 사건은 유신체제 말기 권력의 내분과 암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